야, 이거 전기차가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전기차를 사는 게 베스트고 내년부터는 구입할 엄두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차 대세론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만들 때쯤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은 전기차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동차세 개편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아예 내년 보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뀌어도 되나 싶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삭감된다는 방향 자체는 원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이나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보조금 기준으로 승용차는 인생 개념 보조금을 제외하고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4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됐고 화물 전기차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만원이 줄어들어서 최대 1100만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승용 전기차는 기본 보조금에 인센 보조금까지 더해서 200만원부터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액수가 낮아지게 되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전기차 가격이 최다 100만원씩 비싸진다는 소린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실구매 가격이 보조금 포함 가격이니까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대신 지급 가능 대수는 2만 대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차주들 입장에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받는 보조금이 많은 게 좋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차를 살 때 돈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동차세 개편도 전기차한테 아주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아무리 차 가격이 비싸도 아반떼보다도 적게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중량대로 부과를 한다는 거죠. 자동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소형차보다는 중형차보다는 대형차가 무겁고 가격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리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팰리세이드보다 가벼운 엑스포 같은 차들이 가격은 더 비싼데 세금은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도 필요하고 중량보다는 가격이나 차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중량별 부과 방식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든 전기차는 불리해집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기본적으로 무게도 무겁고 가격도 비싸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왜 이런 결정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건지도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전기차 규제가 예상대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규제라기보단 전기차 소비 촉진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세상이었습니다. 판매량도 그랬고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전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도 나왔냐면 나중에 보조금이 어떻게 되든 지금 사는 게 가장 이득이란 소리도 자주 나왔죠. 왜냐면 보조금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 보조금의 액수도 많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전기차 가격도 지금처럼 저렴해진다는 걸 상상도 못했으니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 촉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요즘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만약 전기차 소비를 촉진시키고 싶었다면 오히려 보조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 액수를 늘렸을 겁니다. 보조금 액수를 늘려서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 전기차 판매량도 그만큼 늘어나길 기대했겠죠. 그런데 결국 지금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필요도 없고 밀어주지도 않고 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본다면 세수 부족 문제도 영향이 있긴 할 겁니다. 세수 펑크가 5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거래드린 국세 수입이 261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217조 6천억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역대급 세수 부족입니다. 올해 7월까지 작년보다 국세 수입이 43조 원 덜 거쳤는데 연말로 갈수록 세수 부족분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추산되고 있어서 세수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검은 돈, 예컨대 정치적 비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적 문제들 이런 건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요. 특정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 복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입 같은 건 필수적인 겁니다. 인구수가 1년 새에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규모는 거의 비슷할 건데 수입이 줄어들면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린 거죠. 올해는 특히 기업 실적 둔화에 따라서 법인세도 저조하게 거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다소 열받을 수 있는 거죠.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걸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 이쯤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들어가는 돈은 많고 벌어들이는 돈은 줄고, 이러니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자 이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그리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 명분도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할 만큼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기차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나 애매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IRA 이후로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브랜드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GM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회사들도 하이브리드 차 개발과 판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머스탱 GT 같은 차들도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성장세고 하이브리드 차 시장 규모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나 해외나 생각은 다 비슷한 거죠. 전기차 충전 신경 쓰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차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규제 가능성도 가장 적고 가격은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고 충전 스트레스 없는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명분이 생긴 겁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전기차만 무작정 밀어주지 않는다며, 그러면 우리도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야? 뭐하냐? 보조금 당장 줄여. 이렇게 됐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를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숨통이 많이 트일 것 같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전기차에만 올인한 글로벌 브랜드가 몇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독일 벤비아도 그렇고 미국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아예 포기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를 안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얘네들도 알았던 겁니다. 뭐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브랜드는 많지만 선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고 했지 하이브리드 차도 안 만들겠다, 우리는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회사도 몇 없고요. 결국 이것도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현상이란 거죠. 2030년이 지나도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비중이 조금 늘어날 뿐이지 내연기관 엔진 자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가 설 자리는 더욱 많아지는 거죠. 완전 내연기관차, 디젤이나 가솔린 차는 규제가 점점 심해질 거지만,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딱히 규제 움직임도 없고 규제할 명분과 이유도 없습니다. 완전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하이브리드 차가 그만큼 많아지면 지금보다 석유 사용량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연료 소모를 줄이는 차이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대한 걱정도 딱히 없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친환경을 이뤄낼 수 있는 차란 점에서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전기차는 방향도 명확하지 않고 해결 과제도 많다는 것 때문에 살짝 소강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토요타나 혼다같이 하이브리드 차를 오래 만들어온 회사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이런 점에서는 순탄하게 시장을 잠식해 갈 것 같고요. 국내 브랜드 중에선 KG 모빌리티, 줄여서 KGM도 은근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승전 KG가 될 것 같은데 KGM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아직 뭐 어떤 브랜드와 협업을 할지는 모릅니다. 비아디가 될지 진짜 소문대로 현대차그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투입할 거라고 하죠. 기대가 되는 게 토리스뿐만 아니라 KR10이나 렉선 후속인 F100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2025년부터라는 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늦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오히려 늦은 게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르노랑은 조금 다릅니다. 르노코리아도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KGM이랑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비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신차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인 거죠. 3년 동안 겨우 2종 정도만 나온다고 하니 한국 시장에서 차 팔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KGM은 토리스 전기차를 시작으로 거의 반기별로 하나씩 신차가 나오는 상황이고, 꼭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던 차종들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투입된다고 하고, 마침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수요와 전망이 성장세라고 하니 전망이 안 좋게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한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도 딱히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이야기할 때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차 모든 종류의 차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 추세에 따라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거나 트렌드에 뒤처질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KGM도 규모는 달라도 비슷한 맥락으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내연기관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도 생긴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 기업들이 기회 삼아서 승승장구했으면 하고요.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대응도 궁금해집니다. 이런 추세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